새로운 급진주의와 혁명운동, 러시아 역사는 사태의 기본 노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온건파와 자유주의자들이 중간에 서 있는 상황에서 친정부적인 우파와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좌파 사이의 투쟁에 의해 점차 지배되었다. 비록 우파와 정부 사이 협력관계가 완전히 우호져 있거나 신뢰할 만한 적이 결코 없었지만 좌파 측에서 환영받던 폴란드 반란은 보수적인 러시아 민족주의를 자극했고 보수주의자들이 정부 측에 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었다. 1863년에는 한때 자유주의적 서구주의자였던 언론인 가코프가 정부와 러시아의 국가적 이익을 강한 어조로 지지하고 나섰다. 가코프의 입장은 폴란드 전쟁 동안 큰 인기를 끌었다. 어떤 의미에서 가코프와 그의 동료 애국자들은 프로이센과 독일의 자유주의자들의 비스마르크를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했을 때와 아주 비슷하게 러시아를 열정적으로 옹호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상황이 가진 특징으로 말미암아 결국 좌파 혁명가들은 비록 소수로 남아있긴 했지만 광범한 층의 교육받은 대중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되었다. 19세기 후반의 러시아 지성사는 다음 장에서 요약되겠지만 1860년대와 1870년대의 러시아의 급진주의가 가진 몇 가지 측면은 여기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1860년대와 1870년대의 러시아의 급진주의. 투르게네프의 방식대로 1860년대 세대를 아들들이자 허무주의자들이라고 부르고 이런 아들들과 1840년대 아버지들을 대조시키는 것은 관례가 되었다. 뚜렷한 차이점이 부각되었다. 러시아의 변모는 낭만주의로부터 사실주의로의 전환이라고 묘사되었던 유럽에서의 보다 큰 변화의 일부가 되었다. 러시아적 상황에서 이런 변화는 과장되고 격렬한 성격을 가졌다. 아버지들이 일반적으로 형이상학적, 종교적, 미학적, 역사적 현실 접근에 강조점을 두는 독일의 관념론 철학과 낭만주의의 토대 위에서 성장했던 반면에 체르니첵스키, 도브롤 류보프, 파사레프와 같은 젊은 급진주의자들이 이끌던 아들들은 공리주의, 실증주의, 유물론 그리고 특히 사실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허무주의 그리고 대체로 사실주의, 특히 비판적 사실주의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존의 가치와 기준에 대항한 근본적인 반항을 의미했다. 즉 그것은 추상적인 사고와 가정의 통제, 서정시와 학교교육, 종교와 수사학에 반대했다. 1860년대의 진지한 젊은 남녀들은 모든 의례적인 거치를 타파하고 모든 인습적인 가식을 제거하고 사물의 근본에 다다르려고 했다. 그들은 자연과학과 물리학, 그때는 서구 세계에서 과학이 크게 존중받게 된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순하고 진지한 인간관계, 무지와 편견과 착취, 억압이 아닌 지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사회 등을 통상적으로 실제이자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었다. 허무주의의 도덕적 힘은 우상들, 19세기 중반의 러시아에는 분명히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 이 우상들을 내동댕이 치고 해방과 자유를 얻는 데 있었다. 1860년대 반란자들은 1830년대와 40년대 슬라브주의자들 및 다른 관념론자들과는 다른 입장을 연세했지만 게르첸, 바쿠닌 그리고 어느 정도는 벨린스키 등이 후기의 급진주의 단계에 있을 때 그들의 제자들이었다고 지적되어 왔다. 사실 이런 견해는 아주 중요한 핵심을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이지만 어조와 태도면의 차이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사마린이 게르첸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심지어 가장 급진적인 서구주의자들도 저 강 건너편으로부터 한 줌의 흙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저 강 건너편으로부터의 한 줌의 흙. 그 강 건너편이란 독일 관념론과 낭만주의자 그들의 젊음의 건너편이었다. 그런데 새로운 비평가들은 아주 단순하고 투박한 틀로부터 나왔다. 사회적 출신으로 보더라도 1860년대 급진주의자들은 아버지들과 달리 러시아에 교육받은 대중의 진보적인 민주화 흐름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어로 라즈노친치라고 알려진 집단, 즉 부친의 직업을 따르지 않았던 성직자 아들들, 하급관리의 자식들, 교육과 노력을 통하여 성공한 일반 대중 출신의 개인들 등 귀족 이하의 잡다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부류에 속했다. 이 운동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사회적 변화였다. 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은 1860년대와 1870년대에 교육받은 젊은이들 가운데서 인습을 타파하는 식으로 젠더, 섹스,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규범을 배격하는 태도와 결합되어 많은 여성들이 급진주의 사상 및 혁명적 정체장으로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계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 및 러시아의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과 연관된 인텔리겐치아라는 단어와 그 속에 담긴 개념은 이 불길한 시대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혁명운동은 1860년대 혁명적 선정과 서클들로까지 소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운동은 1870년대에 처음으로 유명해졌다. 1870년대 무렵이 되면 본질적으로 개인주의적이고 무정부적인 허무주의의 신조는 인간의 총체적인 해방에 강조점을 두면서 비판적 사실주의자들에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프로그램을 부여했던 인민주의라는 새로운 신조와 결합되고 그것에 의해 대체되었다. 인민주의는 넓은 의미에서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몇몇 우파 사상가들 그리고 러시아의 다른 다양한 인물들을 포괄할 수 있긴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게르첸, 바쿠닌, 체르넨시옙스키, 라브로프, 미하일롭스키 이들은 나중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식인들의 가르침 그리고 19세기의 마지막 3분의 1분기 동안의 러시아의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운동의 주요 흐름과 연관되었다. 허무주의자들이 그들의 해방과 독립 그리고 자신들 주위에 썩어빠진 세상에 대한 우월감에서 기쁨을 느꼈다면 인민주의자들은 러시아의 경우에 농민들을 의미하는 대중에게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그들은 무지크, 즉 농민들의 땀 그리고 심지어 피해 희생으로 자신들이 받은 교육 그것은 값진 해방 자체를 가져왔다. 이 교육을 되갚고 인민들을 좀 더 나은 미래로 이끌기 원했다. 특히 그들은 게르첸과 바쿠닌을 따라서 미래의 공정한 사회 질서의 효율적인 원천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농민 공동체가 가지는 독특한 가치와 잠재력을 믿었다. 대부분의 인민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환경 때문에 가질 수 없었던 도덕적 순수성과 정직성, 그들이 원한다면 진리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인민들 가운데에서 발견하기 희망했다. 그들의 이런 시도가 이성과 비판적 사실주의에서 유래되었는지 혹은 비합리적 유토피아적 꿈에서 유래되었는지 혹은 보다 공정하고 행복한 세계를 향한 깊은 도덕적 정서적 바람에서 유래되었는지의 문제는 보는 관점과 주장에 따라서 다르다. 인민주의 운동은 1873년 그리고 74년 그 직후에 몇 년 동안의 절정에 달했다. 1873년에 제국 정부가 스위스에서 공부하던 러시아 대학생들, 러시아인들, 특히 여성들은 모국보다 스위스에서 종종 더 쉽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대학생들에게 학업을 포기하고 귀국하도록 명령했을 때 학업을 포기하고 스위스에서 공부하던 러시아 대학생들에게 귀국하도록 명령했을 때 재정정부가 그들 중 상당수의 학생들은 러시아에 있던 수많은 다른 젊은 남녀들과 함께 인민 속으로 문화로드, 인민 속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시골 마을로 갔으며 그중 약 2,500명이 농촌의 교사, 서기, 의사, 수의사, 간호원, 점원이 되었다. 그 중에서 일부는 단지 능력과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원대한 급진적 혁명적인 계획을 키워나갔다. 특히 자발적이고 근본적인 대규모 인민혁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쿠닝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이 혁명의 출발을 단지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반면에 라브로프의 제자들은 점진주의의 필요성, 즉 좀 더 정확히 말해서 대중이 구질서를 접목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기 이전에 교육과 선전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다. 인민주의자들의 운동은 실패했다. 농민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인민주의자들이 일으킨 유일한 봉기는 짜르가 충성스러운 농민들에게 자신의 적인 지주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는 감명 깊지만 위조된 성명서 때문에 발생되었다. 차르가 충성스러운 농민들에게 자신의 적인 지주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는 감명은 깊지만 위조된 성명서 때문에 발생한 거구나. 사실 농민들은 도시에서 온 낯선 사람들을 때때로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그들대로 열성적으로 활동하면서 자신들이 찾을 수 있는 모든 운동가들을 체포했다. 1877년에 193명과 50명에 대해서 이루어진 집단 재판은 인민주의의 브나로드 단계의 슬픈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슬픈 종말. 인민주의의 브나로드 단계의 슬픈 종말. 1877년. 그러나 또 다른 투쟁 가능성은 남아있었다. 그것은 또 다른 인민주의 이론가인 트카초프와 도덕률을 초월하며 헌신적인 혁명가인 네차예프가 주창했으며 프랑스 대혁명 기간의 권력을 장악해서 프랑스를 변혁시키려고 했던 짜코뱅을 따라서 짜코뱅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다. 그들에 따르면 만약 농민들이 행동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혁명가들 스스로 정부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성공을 거두면 정부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보여주게 됨으로써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영감을 주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그 이후 수년 동안 혁명적 음모, 테러 행위, 암살 사건이 뒤따랐다. 초기의 폭력 사건은 다소 자발적이긴 했지만 때로는 잔인한 경찰 관료에 대한 뽀복이기도 했다. 그렇듯 일찍이 1878년에 자술리치는 한 정치범에게 태형을 명령한 상트페테르부르크 군정 총독인 트레포프 장군, 그는 일찍이 두 차례 폴란드 봉기를 진압하는 데 도움을 주어 유명해졌다. 트레포프 장군에게 총격을 가하여 부상을 입혔다. 자술리치, 트레포프. 비록 자술리치가 트레포프를 총격한 사실을 결코 부인하진 않았지만 그녀가 나중에 그런 식으로 인간을 모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하여 라고 나중에 썼듯이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스스로 변화했다. 배심원단은 그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를 거부했다. 정부가 이렇게 치욕을 당한 이후 정치사건은 일반적인 사법 절차에 배제되었다. 사법 절차에서 배제되었다. 사법 절차에서 아예 배제시켜버렸구나, 정치사건을.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테러 행위를 의도적으로 활동의 중심에 놓은 조직이 등장했다. 1876년에 창립된 토지와 자유라는 음모적 혁명단체, 토지와 자유. 점진주의와 선전활동을 강조했던 흑토분배 혹은 총토지 재분배와 정부에 대한 전력 투구식 테러 공격을 시작한 인민의 의지라는 두 집단으로 1879년에 분열되었다. 인민의 의지의 당원들은 러시아의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성격 때문에 몇 명의 안살만으로도 체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의 의지, 국민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것은 행동으로 하는 선전활동이었다. 그들은 황제인 알렉산드르 2세를 자신들의 주요한 목표로 선택하고 그에게 사형을 언도했다. 알렉산드르 2세. 여기에 레닌의 형이 개입된 거지. 알렉산드르 2세. 그 다음에 일은 황제 사냥이로 모사되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일이었다. 인민의 의지의 집행위원회는 농노 출신인 젤라보프와 러시아의 최고 행정관료 집안 출신인 페롭스카야 같은 인물들이 주도한 약 30명의 남녀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지만 러시아 제국을 대상으로 싸웠다. 비록 경찰이 혁명가들을 없애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고 그리하여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사라졌지만 인민의 의지는 계속해서 황제 암살을 시도했다. 알렉산드르 2세는 몇 차례에 걸쳐 운 좋게 가까스로 암살을 모면했다. 한 번은 황제의 경호원들이 황제가 수로 이외의 방법으로는 교회의 주거지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동안 황궁의 식당이 폭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인민의 의지에 의한 대담한 테러행위뿐만 아니라 겨울궁전에서의 폭발 사건, 파업 대학생들의 시위가 있었고 교육받은 대중들이 놀라울 정도로 황제에 대한 공감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된 이후에 황제는 마침내 대중과 화해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좀 더 온건한 정책을 펴기로 결정했다. 그는 장군이자 백작인 로리스 멜리코프를 처음에는 특별행정위원회 수장으로 몇 달 후에는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로리스 멜리코프는 테러를 진압하면서도 개혁을 제안하게 되었다. 여러 온건하거나 자유주의적인 장관들이 많은 반동주의자들 대신하여 임명되었다. 로리스 멜리코프의 계획은 행정 및 재정개혁을 심의할 때 선출되거나 임명된 대중의 대표를 참여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것은 농노제 폐지 이후의 노선과 다르지 않았다. 알렉산드르 2세는 1881년 3월 13일에 로리스 멜리코프의 제안을 기꺼이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는 마침내 인민의 의지에 남은 당원들에 의하여 암살당했다. 대외정책. 알렉산드르 2세 통치기의 대정책은 러시아 국내 역사만큼이나 극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만하다. 대외정책. 그것은 크림 전쟁 및 파리 조약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이때는 아마도 19세기 유럽에서 러시아의 지위가 최저점에 도달했을 것이다. 알렉산드르 2세의 대정책은 러시아의 위신을 회복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특히 러시아인들은 투르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발칸반도의 지도를 상당 부분 다시 그렸다. 그리고 알렉산드르 2세는 제2기의 카카스 중앙아시아 극동으로 광범위하게 영토를 확장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되진 않았다. 러시아는 승리뿐만 아니라 중요한 외교적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다. 게다가 유럽의 변화된 세력 판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르 정부가 방해했다기보다는 도움을 주었던 독일 통일의 영향을 받았다. 세력 판도는 50년 전보다 1881년에는 로마노프 가문의 국가에 많은 점에서 유리하지 않았다. 크림 전쟁은 니콜라이 1세의 세계, 즉 그를 지도자로 하던 전통주의 세계의 몰락을 의미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 전쟁은 1849년에 러시아로부터 커다란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실전 경험이 부족했던 러시아의 적들을 도우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와 대중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 투체프가 주장했듯이 어떤 오스트리아 배신자들도 합스부르크 가문을 대신하여 니콜라 1세에게 마지막 고별을 고하도록 허락받을 수 없었다. 신임 외무장관인 고르차코프 공은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가능성 있는 동맹국인 프랑스 쪽으로 방향을 돌렸는데 나폴레옹 3세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당시 30년 이후에 일어났던 일과는 대조적으로 프랑스와 러시아의 화해는 1863년의 폴란드 반란으로 좌절되었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프랑스 통치자와 그의 국민들은 폴란드인들을 동정했고 영국민 오스트리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폴란드인들 편에서 외교적으로 개입했다. 폴란드 사태에서 프랑스가 폴란드 편을 들었구나. 그래야 프랑스는 빈 회의에서 폴란드 왕국이 성립될 때부터 폴란드의 운명은 국제적인 관심 사항이었으며 단지 러시아의 국내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제국 정부는 러시아 국민들과 프로이센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얻음으로써만 열강들의 이런 주장을 배격하고 그들의 개입을 저지할 수 있었다. 폴란드의 민족주의가 프로이센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 차르의 호의를 얻으려고 했던 비스마르크는 알벤 슐레벤 백작을 파견하여 폴란드의 반란자들에 관해서 러시아인들에게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런 취지 협정에 조인하도록 했다. 러시아인들에 대한 비스마르크의 약삭빠른 조치는 의심할 것도 없이 프로이센 주도 하에 독일 통일에 대해서 짜르 정부가 아주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만들었다. 프로이센은 1866년에 오스트리아를, 1870년에는 프랑스를 패배시켰다. 돌이켜보면 러시아가 대륙의 새로운 거대 강국으로서의 독일의 등장을 막기 위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차르의 외교 정책이 범한 것 중에 최악의 실수라고 일컬어져 왔다. 독일의 등장을 막지 못했구나. 알렉산드르 2세. 그런 비난에 대한 단서를 달면 그 중요한 10년 동안에 러시아 정치인들만이 유럽에서 상황과 전망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유일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는 파리 조약에 담긴 흑해 조항을 폐기시킴으로써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았다. 즉 유럽의 관심이 보불 전쟁에 쏠려 있을 때 고르차코프는 비스마르크의 후원을 얻어 파리 조약에서 규정된 바대로 러시아가 흑해, 군함이나 해안 유세를 두지 않겠다는 성가신 조항을 거부했다. 영국은 이에 항의했고 1871년 3월에 런던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비록 일방적인 조치에 반대한다는 서명국들의 원칙이 만장일치로 제약이 됐지만 러시아의 조치는 효력을 인정받았다. 1870년대 차르 정부가 또다시 동맹국을 찾아 나섰을 때 러시아는 이제는 독일이 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된 오스트리아를 다시 발견했다. 한 세기 동안 호헨촐레른 가문은 전반적으로 로마노프 가문의 가장 좋은 친구로 남아있었다. 호헨촐레른. 합스부르크 가문에 관해서 말하자면 크림 전쟁 시의 행동으로 생겨난 러시아인들의 적개심은 오스트리아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다른 불행한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다소 누그러졌다. 새로운 동맹, 소위 삼제협상. 삼제협상은 1872년과 73년에 성립되었다. 러시아가 맺은 이 협상에는 독일과의 군사협정도 포함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한 당사국이 유럽 열강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20만 명의 병력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러시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와는 다소 느슨한 협정을 맺었다. 삼제협상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로 결심한 보수적인 동유럽 군주들의 오랜 연합이 복구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었다. 삼제협상. 오스트리아, 러시아, 그리고 독일이구나. 삼제협상. 그러나 알렉산드르 1세와 니콜라 1세가 보수주의적 연합을 주도했던 앞선 수십 년간은 대조적으로 새로운 동맹의 방향타는 비스마르크가 가지고 있었다. 사실 러시아 정부는 파트너로 허락된 것에 감사하고 있었다. 게다가 러시아와 독일의 이해관계는 몇몇 중요한 문제에서 일치하지 않았다. 1875년에 러시아와 영국이 독일에 대해서 프랑스를 대상으로 한 예방전쟁을 시도하지 말도록 강한 압력을 행사했을 때 러시아와 독일의 관계는 분명히 금이가 있었다. 1875년 러시아와 영국이 독일에 대해서 프랑스를 대상으로 한 예방전쟁을 시도하지 말도록 강한 압력을 행사해서 러시아와 독일의 관계가 금이 갔구나. 1875년. 삼제협상은 투르크와 발칸반도 문제로 마침내 붕괴되었다. 이 문제는 1870년대 일련의 국제적 위기와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사이의 전쟁으로 연결되었다.
1875년 7월에 헤르체코비나와 보스니아에 대한 투르크의 지배를 반대하는 봉기를 시발점으로 반란이 발칸반도를 휩쓸게 되었다. 1876년에는 불가리아의 봉기를 투르크가 잔인하게 진압했고 발칸반도의 다른 지역에서도 전투와 대량 학살이 벌어졌으며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오스만 제국의 전쟁을 선포했다. 러시아의 대중은 사태가 이렇게 끝까지 전개된 것에 대해서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범슬라브주의, 그 당시까지는 몇몇 소규모 지식인들 서클 이외에는 모호한 감정에 불과하다. 범슬라브주의는 처음으로 활동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다. 범슬라브 위원회는 사회의 저명 인사로부터 소박한 농민들의 일까지 다양한 5,000명의 자원병들과 약 800명의 전직 러시아군 장교 병력 등을 파견하여 세르비아군 측에서 싸우도록 하면서 또 다른 러시아 지원병인 체르나예프 장군에게 지휘를 맡겼다. 그러나 투르크인들은 세르비아인들을 패배시켰다. 그러므로 발칸 소수민족들은 오스만인들과의 승상 없는 대결에서 러시아의 개입에 마지막 희망을 걸게 되었다. 제국 정부는 개인 문제를 조심스럽고 별다른 열의 없이 검토했다. 영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러시아의 적대적인 상태에서 국제 상황은 전쟁에 반대하고 있었다. 특히 군사 부문과 재정 부문에서 개혁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인민주의자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있던 러시아의 국내 상황을 보더라도 전쟁을 벌일 형편이 되지 못했다. 그 외에도 콘스탄티노플 주재 러시아 대사로 있던 이그나티예프 백작을 제외하고는 고르차코프와 다른 책임 있는 차례 관료들은 범슬라브주의를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나 발칸 분쟁이 계속되고 국제 외교술이 평화를 가져오는 데 실패하고 러시아가 점차로 분쟁에 깊이 연루되게 되었을 때 차르 정부는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양해를 얻고서 1877년 4월 24일에 투르크에 선전포고를 하게 됐다. 어렵고도 격렬했으며 많은 희생을 치른 이 전쟁은 러시아의 결정적 승리로 끝났다. 전투가 끝나갈 때 차르 군대는 콘스탄티노플로 접근하고 있었다. 1878년 3월에 조인된 산스테파노 조약은 오스만 제국의 철저한 패배를 반영했다. 러시아는 카카스와 베사라비아에서 중요한 국경지역을 획득했다. 폴레브나 등지에서 러시아와 함께 싸운 루마니아는 남베사라비아 대신에 노브루자를 보상으로 받았으며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영토를 얻고 루마니아와 함께 완전한 독립을 인정받게 되었다. 반면에 보스니아와 헤르체코비나는 어느 정도의 자치권과 개혁 조치만을 얻어낼 수 있었다. 게다가 이 조약으로 인해서 에게해에 이르는 방대한 불가리아 자치국이 탄생되었고 러시아 군대가 2년 동안 그곳에 주둔하게 되었다. 투르크는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국제적인 외교적 힘이 작용하여 러시아의 승리는 새로운 굴욕으로 변질되었다. 러시아의 승리는 굴욕이 되었구나.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영국은 러시아가 산스테파노 조약에 담긴 해결책을 재검토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러시아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각별히 약속했는데도 발칸반도에 불가리아라는 거대한 슬라브 국가를 성립시킨 것에 대해 특히 분노했다. 불가리아. 1878년 여름에 한 달 동안 개최된 베를린 회의에서 진행된 재검토 작업을 통해서 발칸반도의 지도는 다시 작성되었다. 베를린에서 이루어진 조정에 따르면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는 독립을 유지하고 러시아는 베사라비아와 바툼, 카르스, 아르다칸 같은 캅카스 지역의 이익의 대부분을 보유했으나 산스테파노 조약의 다른 규정들은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자신들이 얻은 지역 중에서 일부를 상실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산스테파노에서 생겨난 거대한 불가리아가 세 부분으로 나뉜 것이다. 즉 발칸 산맥 북쪽에 있는 불가리아 본토는 자치국이 되었고 산맥 남쪽인 루멜리아는 투르크 지배하에서 특수한 형태의 자치를 얻게 되었으며 마케도니아는 단지 몇몇 개혁 조치만 허락받았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비록 합병은 아니지만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노비 파자르를 점령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으며 영국은 키프로스를 차지했다. 베를린 회의의 결정에 반영된 러시아의 외교적 패배에 관해서 러시아의 언론은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타당성은 적지만 이 회의의 정직한 중개자인 비스마르크에 대해서 크게 반발했다.